세상에는 이틀마다 자기 몸집을 거의 2배로 늘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흙도, 값비싼 장비도, 복잡한 농업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 닿고 물이 고여있는 작은 통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한 줌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며칠 뒤에는 2줌이 되고 다시 며칠이 지나면 물 표면을 초록색으로 덮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식물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고등식물 중 하나로 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귀드의 생체량이 약 1.3일에서 4.5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물은 건조 중량 기준으로 매우 높은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35% 좋은 조건에서는 45%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wolffia 계열은 더 높은 수치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어 미래 식량 연구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흙도 필요 없습니다. 넓은 밭도 필요 없습니다. 트랙터 관계시설 농약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물, 햇빛,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해온 아주 작은 초록색 생명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식물군을 렘나 볼피아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단순하게 부릅니다. 개구리밥. 당신이 연못 위에서 보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초록색 막. 어쩌면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단백질 공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연못이나 논 가장자리에서 본 적 있는 그 초록색 막.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물 위에 낀 찌꺼기 냄새나는 늪지의 흔적 제거해야 할 잡초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초록색 막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버려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개구리밥은 단순한 수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 위에 떠있는 초고효율 단백질 생산 시스템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비교했을 때 개구리밥은 콩보다 훨씬 빠르게 단백질 생체량을 만들 수 있고 옥수수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영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료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농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넓은 토지를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식물이 자라면서 물을 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밥은 물속에 남아있는 질소와 인을 흡수합니다. 농경지에서 흘러나와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영양염류를 자기 몸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구리밥은 더러운 물에서 영양을 꺼내고 그 영양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생체량으로 바꿉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단백질을 생산하는 식물. 이런 존재라면 모든 뒷마당, 모든 옥상, 모든 공동체, 텃밭 모든 난민 캠프, 모든 식량 사막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개구리밥은 식량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됩니다. 너무 빨리 퍼진다는 이유로, 연못을 덮는다는 이유로, 생태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침입종이라 부릅니다. 귀찮은 수초라 부릅니다. 없애야 할 것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개구리밥일까요? 아니면 거의 공짜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일까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식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물 위의 작은 식물을 식재료로 활용해왔고,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농촌 지역에서도 논과 연못에서 자라는 개구리밥을 자연스럽게 수확했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시에만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물과 논 물고기와 가축이 함께 살아가던 농업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농업 기록에서도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식물이 물고기와 가축 사육에 도움이 된다는 관찰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소 순환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학 용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개구리밥이 있는 연못의 물고기가 더 잘 자랐습니다. 개구리밥이 덮인 논은 비료가 덜 필요했습니다. 오리와 닭, 돼지가 그것을 먹고 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논 위에는 개구리밥이 자랐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쳤습니다. 남는 개구리밥은 닭과 돼지에게 먹였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은 다시 물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밥은 그 영양분을 흡수하며 다시 자랐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는 순환 구조였습니다.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비료도 적었고 멀리서 운반해야 하는 사료도 적었습니다. 물, 햇빛, 동물, 식물, 인간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이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근대 농업 모델이 들어오면서 이 지식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식 농업은 땅을 소유하고 밭을 나누고 다닐 작물을 대량으로 심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물 위에서 식물을 기르고 물고기와 가축을 하나의 순환 속에 넣는 방식은 그들의 눈에 비효율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습지는 배수되었습니다. 노는 수출용 곡물 생산에 맞춰 재편되었습니다. 다양했던 농촌의 식량 시스템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영양을 위한 농업보다 시장을 위한 농업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구리밥은 식량에서 잡초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키웠습니다. 미얀마의 외딴 마을에서는 가족들이 작은 연못을 유지했습니다. 메콩 델타의 노년 농부들은 아직도 오래된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가난해서 현대식 농업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지식을 지켰습니다. 너무 외딴 곳에 살아서 산업농업의 손길이 늦게 닿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보존했습니다. 세계가 그것을 잡초라고 부르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지구에서 가장 빠른 단백질 중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은 다시 그 오래된 농부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개구리밥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주였습니다. 과학자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식량 작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자라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산소 생산에도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개구리밥은 이 조건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작고 빠르고 단순했습니다. 뿌리가 깊게 뻗을 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떠서 빛을 받고 물속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랐습니다. 생장 속도는 매우 빨랐고 건조했을 때 단백질 비율은 일반 작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구리밥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개구리밥은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인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울프피아 계열, 즉 아주 작은 물 위 식물들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식재료로 먹혀왔으며 현대 식품 연구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맛도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쓴맛이나 독한 향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부드럽고 약간 고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구리밥을 아무 곳에서나 바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염된 물에서 자란 것은 오염물질을 흡수했을 수 있으므로 식용으로는 안전한 재배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구리밥은 물속의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 폐기물, 햇빛을 연결해 식량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과학자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가 식량 위기, 단백질 부족, 물, 오염 토지 부족을 동시에 고민하는 시대의 개구리밥은 이 모든 문제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미래의 실험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못 위에 떠있던 작은 초록색 잎 속에 있었습니다. 개구리밥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식물은 자라면서 물을 먹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농업에서 흘러나오는 비료 성분 축산, 폐수 생활하수 속의 영양염류는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녹조를 만들고 수중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밥은 바로 그 영양분을 자기 몸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오염이 될 수 있었던 물질이 식물의 생체량이 됩니다. 버려질 수 있었던 질소가 단백질의 재료가 됩니다.
강을 죽일 수 있었던 이니 다시 먹이사슬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 실험과 현장 연구에서 개구리밥은 폐수 처리 양식장, 물관리농업 유출수 정화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렇게나 오염된 물에서 키운 개구리밥을 곧바로 사람에게 먹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용과 정화용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구리밥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생체량은 조건에 따라 퇴비 바이오가스 원료 또는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동물 사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별도로 기른 개구리밥은 인간 식품으로 연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부르던 물질을 개구리밥은 자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폐수는 비용이 됩니다. 비료 유출은 오염이 됩니다. 단백질은 비싸집니다. 하지만 개구리밥 시스템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물이 깨끗해지고 생체량이 늘어나고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순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잊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자라고 단백질이 많고 물까지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매일 먹지 않을까요? 왜 슈퍼마켓의 단백질 코너에는 개구리밥 가루가 없을까요? 왜 학교 급식이나 양식장 사료도시 농업 시스템에서 더 널리 쓰이지 않을까요? 공식적인 대답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개구리밥은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방치하면 연못 표면을 덮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고 수중 산소 균형에 영향을 주며 기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류가 재배하는 거의 모든 성공적인 작물은 자연 상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밀은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옥수수는 단일 재배로 토양과 생태계를 바꿉니다. 콩농업은 거대한 숲과 초지를 농지로 바꿔왔습니다. 산업농업은 전 세계에 엄청난 면적을 단일 작물 생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밥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왜일까요? 개구리밥은 씨앗 회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매년 종자를 다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비료도 필요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습니다. 대형 트랙터도 필요 없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통 하나, 물, 햇빛, 그리고 시작용 식물 한 줌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대 식품 시스템은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방식보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료 산업은 대규모 곡물 생산에 의존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시장은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단백질 파우더와 보충제 시장은 가공 포장 브랜드 프리미엄 가격에 의존합니다. 개구리밥은 이 구조와 잘 맞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만들려면 위생 수질 품질 관리,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아무 연못에서나 떠온 개구리밥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 관리와 지식 차단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전한 재배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폐쇄형 수조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용과 정화용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농업 시스템 안에서 규제와 교육을 함께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개구리밥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농가 도시, 빈곤 지역 식량 불안정을 겪는 공동체 사료비에 시달리는 양계 농가물 오염 문제를 가진 지역사회는 개구리밥을 해결책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더 비싼 사료를 삽니다. 더 비싼 단백질을 삽니다. 더 많은 비료를 삽니다. 더 많은 정화 비용을 부담합니다. 개구리밥은 위험해서 숨겨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외면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재배와 자연수로 방류에는 각 지역의 법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쇄된 개인 용기 안에서 외부 수계와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하거나 교육용으로 기르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훨씬 단순한 문제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 깨끗한 물, 햇빛이 드는 자리,
그리고 안전하게 확보한 시작용 개구리밥.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식물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매일 조금씩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덮이면 아래쪽 식물이 빛을 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자주 걷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개구리밥은 용도에 따라 말려서 가루로 만들 수 있고 닭이나 오리 물고기의 보조사료로 연구되거나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뒷마당 양계나 소규모 양식에서는 개구리밥이 사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틸라피아 양식, 오리 사육닭 사료 보충,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 개구리밥을 연결합니다. 물고기가 배설물을 만듭니다. 그 배설물 속 영양분이 물에 녹습니다. 개구리밥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개구리밥은 다시 물고기나 닭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작은 순환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식물 하나가 순환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식용으로 직접 먹으려면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은 깨끗해야 하고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품용으로 재배하려면 일반적인 채소보다도 수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구리밥은 물속의 것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은 단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입니다. 오염된 물에서는 정화 도구가 됩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영양작물이 됩니다.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사료와 단백질 생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넓은 목장이나 거대한 콩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은 반드시 슈퍼마켓 선반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통 하나, 햇빛 한 줄기 물 위에 떠 있는 초록색 잎이 몇 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접 보면 더 이상 이전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식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잡초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실제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지식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산업식품 시스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단백질은 비싸다. 식량은 복잡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급망에 의존해야 한다. 씨앗도 사야 하고 비료도 사야 하고 사료도 사야 하고 가공식품도 사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며 허락받은 제품만 먹어야 한다. 개구리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 위에서도 단백질은 자랄 수 있습니다. 땅이 없어도 식량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럼 보이는 영양분도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럽다고 배운 것들 속에 미래의 식량 시스템을 바꿀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은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무조건 먹어도 되는 마법의 음식도 아닙니다. 안전한 재배 수질 관리, 법적 기준 생태계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개구리밥을 더 연구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게 길러야 합니다. 더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농가와 도시농업 양식 시스템, 물 정화 기술, 미래 식량 연구에 이 식물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후보 중 하나가 지금도 연못과 논도랑 위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그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식량 주권입니다. 그것은 물과 햇빛만으로 시작되는 작은 혁명입니다. 한 줌의 개구리밥, 하나의 용기, 며칠의 기다림. 그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는 항상 거대한 공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무시해온 곳에서 시작됩니다. 연못 위에 초록색 막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잡초가 아니라 식량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잊힌 식량, 사라진 지혜,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생존 기술을 계속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말할 때 자연은 이미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